자, 15페이지 자비선수 같이 읽어봅시다. 자비선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이제 극기 명상은 이제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근데 우리는 특히 선자를 넣어가지고 극기선 명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그 본문은 한 6분 정도 본에 다 짜여져 있어요. 6분 정도 이 명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장서면 뒤에 이제 내빈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따라서 이제 가게 돼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보리 마을에서 이제 명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걸어가면서 명상은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에 대해서, 극기 명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말이죠, 우리 몸에는 5가지 기의 흐름이 있어요. 이걸 이제 파악하면은 극기 명상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얘기하면은 말을 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운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슴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상행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걸어가죠. 걷고 앉고 배설을 하죠. 이건 이제 내려가는 기운이에요. 하행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기운이 있는가 하면은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겠죠. 배와 배꼽의 부분에 이제 기운이 머물러서 소화를 돕는 기운이 있어요. 그걸 등죽이라고 해요. 그냥 평등하게 머무는 기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장 있잖아요, 심장을 많이 뛰면서 온몸을 피를 보내잖아요. 온몸 피로 보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변행기라고 해요. 두루 행하는 기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기운이 하나 더 있는데, 5번째가 요 심장 부위하고 요 정수리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을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극기 명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우선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면서 쭉 걸어가면은 기운이 이제 내려가죠. 하행기 기운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 무릎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관절이 부드러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걸음을 걸을 때도 아주 빤딱히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배설을 하고 오줌 누고 똥 누는 데 있어서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변비 같은 거 없어지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의식을 어디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걸을 때. 걸음을 걸을 때는 의식이 발바닥에서 안 벗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이제 걸음을 걷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 감각을 체크해가며 걷는 겁니다. 그 다음 그거 조금 잘 되면은 조금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발바닥과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둥글게. 그럼 여기 감각이 있죠. 그럼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걸음을 걷는 거죠. 걸음을 걸으면서 발하고 요 손가락에 있는 감각과 동시에 같이 의식을 둡니다. 발바닥에 두고 손가락에 동시에 같이 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식 공간이 그만큼 넓어져요. 발바닥에서 손가락까지 공간이 넓어진 의식 공간이.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되면은 이제 여기 정수리에 이제 의식을 둡니다. 발바닥, 손가락,
정수리 세 군데에 이제 의식을 두고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안 되시는 분은 처음에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걷다가 그 다음에 손가락 여기에다가 의식을 두고 걷고 그 다음에 정수리에 의식을 두고 걷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세 군데 같이 동시에 두면 좋아요. 근데 의식을 여기에 정수리에 두고 걸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아주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음식 씹고 이런 데가 아주 좋아지고 이 머리 회전이 잘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의식을 머리에 두고 걷게 되면은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발가락, 발바닥, 손가락, 머리 세 군데 동시에 의식을 두고 걸으면 더 좋아요. 그럼 마치 걸음을 걸으면은 새털같이 몸이 가벼워져가지고 걸음을 걸을 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발바닥, 손가락, 머리 끝에 두고 걷는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처음에는 발바닥 두고, 그 다음에 발바닥하고 손가락 동시에 두고, 그것이 되면 발바닥, 손가락, 정수리에 동시에 두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걷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심장이 아주 뛰는 게 부드러워져요. 기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발바닥에 있으면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고 손가락이 의식을 두게 되면 손가락 쪽에 이렇게 기운이 흐르고 정수리 두게 되면 정수리 쪽으로 기운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세 군데 동시에 두면 온몸의 기운이 쫙 이렇게 뻗쳐가면서 심장이 아주 이렇게 펌프질하는데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냥 병행기라죠. 두루 행하는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집중력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 다음 망상이라든지 잡념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데는 어딘가 하면은, 저기 3,000m 이상 된 곳에서 걸어가면 훨씬 더 좋아요. 3,000m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을 하거나 망상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에는 기운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기운이 소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걸음을 걸으면 망상이나 감정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그리고 발바닥, 손가락, 정수리 같이 동시에 두고 걷게 되면은 몸이 아주 가벼워지죠. 호흡도 아주 좋아지고. 그래서 이 3,000m되는 고산지대에서 걸음을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다. 부상변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무수탕에 가서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무수탕하고 수미산하고 두 군데 이 걷기 명상을 했거든요. 트레킹 명상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대가 낮은 곳에서도 해도 역시 몸이 아주 가벼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효과에 대해서. 이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그렇게 되면은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는 기운이 왕성해지면서 관절이 부드러지고 걷는 다리와 발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의식을 머리에 두고 걷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왕성해지면서 호흡하는 게 쉽습니다. 말하는데도 기운이 아주 충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색 피부가 아주 윤택해집니다. 얘기하면 그런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욕이 상승하는 거 일어납니다. 그 탐욕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가 돼요. 욕심 부리다가 보면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 이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동시에 두고 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온몸이 가벼워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걸으면서 피로가 회복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걸어가면서 피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피로가 축적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입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아주 활발해집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고 변비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명 유리 기운이 있어요. 정수리하고 이 가슴에 있는데 이 생명 유지 기운이 활발해지면서 마음의 안정이 되고요. 집중이 생깁니다. 의식은 아주 명료해지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수탄에 이제 그 명상으로 갔을 때, 트레킹 명상으로 갔는데, 그때 아주 가장 성실하게 명상하신 분이 금선을 보살 남편인데, 남편하고 그 동료, 두 분 경찰관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FM대로 그냥. 내가 깜짝 놀란 게, 금선을 보살님 남편은 3600보지 가서 그걸 하더라고요. 푸시업. 아니, 나 그건 처음 봤어요. 왜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찮다고. 지금은 이제, 극기명상 지도자반에 지금 이제, 1급 지도자반에 들어와 있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갔다 와도 더 열심히 하십니다. 두 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고요. 아주 기억 남는 분은 또 한 분은 그 사람인데, 이분은 교장 선생님마다 퇴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을 좀 여러 번 해가지고 다리를 절여요. 키가 크고요. 이번 이야기는 걸어가면 조금만 걸리면 넘어진대요. 잘 넘어지고. 그래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건 또 사진 찍는 걸 뭔가 좋아해가지고 사진기를 하나 둘러매고 이제 처음에 2000m 고지에서 2800고지, 그 다음에 3000m를 넘고 4000m 넘는 고지가 2개가 있어요. 산을 넘고 로만 땅 수도가 3600고지예요. 근데 가는데 한 5일 걸리고 오는데 한 10일 정도 걸린다. 트레킹 명상하는데. 근데 한 군데 굉장히 험악해가지고 내려가는 데도 험악하고 옆에가 절벽이에요. 절벽이 이런데 다들 당신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하루 지나고 그날이 3일째 되는 날이 그게 이제 그 계곡을 내려가는 날인데, 2800, 3000m 고지를 넘어가면서 다리에 오히려 힘이 생겨가지고 전혀 넘어지는 일도 없고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가장 험악하다는데도 따라 나섰는데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리에 힘이 없던 다리에 힘이 생겨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고, 한 분은 보살님인데 여기 부정맥이 있는 분이에요. 2800고지까지 가니까 몸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와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대요. 근데 이제 가르치신 대로 발바닥, 손가락, 정수리에 의식을 두고 이제 걸음을 걸으니까 순간 뻥 터졌어요.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4000m 산을 2개 넘어도 아프지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분 일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어디 갔는가 하면은 수미산에 갔습니다. 그 수미산의 타르첸이라는 고지가 있는데 그 마을이거든요. 그 출발지가
4,600고지예요. 4,600고지로 출발해가지고 5,000m이고 5,600고지를 넘어서 오는데 2박 3일 걸립니다. 2박 3일 걸리는데 역시 그 무스탕 트리킹 명상을 하신 분들은 정말 4,600고지 걸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쪽에서 한 여러 명이 갔는데 우리 팀이 2팀으로 갔는데 한 반 정도는 탈락. 첫 출발을 하다가 아이고 머리 아파 되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 말을 타고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대로 걷는 분들은 다 맹상하시는 분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제 경우는 그 이제 4,600고지, 5,600고지 넘어서 이제 내려와 4,600고지 내려왔을 때 보통 시간이 거기에서 마지막 코스를 걸으면은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6시간 정도 걸릴까? 그럼 한번 실험해 봤어요. 그래서 빠른 걸음을 걸으니까 1시간 반 만에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4,600고지에서 빠른 걸음으로. 그래 보통 한 6시간 걸린다는데 저는 1시간 반 만에 출발했어요. 그 다음 머리 아프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동티벳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성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벳 사람들이 성스러운 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고지가 기본적으로는 3,600고지가 넘고 산까지 올라가면 5,000 가까이 돼요. 꼭대기는 더 높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산으로 갔는데 한 분이 있는 얘기를 해요. 처음 갈 땐 제가 모아놓고 의식을 발바닥, 손가락, 정수리에 두고 걸어야 된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한 분이 가다가 귀찮은 거야. 내 발바닥, 손가락, 머리 두고 왜 이래 걸어야 되는지. 근데 그쪽에서 산이 높아가지고 한쪽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올라가는데 눈이 오고 이랬는데 한 분이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스님 가르치면 귀찮아서 그냥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딱 해제를 했어요. 발바닥, 손가락, 머리 끝에 두는 걸 해제하는 순간 그만 머리가 어찌를 하는 거예요. 옆에 낭떠러지는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장벽이 떨어진 그게. 그래서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다시 의식을 발바닥, 손가락, 머리 끝에 두고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전혀 힘이 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돼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 두고 걸어도 발바닥 감각 관찰을 다 하면서 걸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걷기 명상은 배워두면은 고산지대 가도 쓸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망상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분 정도는 이제 이걸 강의를 할 거예요. 한 6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장서서 걸을 겁니다. 걸어가면서 중간에 이제 한 번은 한강을 보면서 또 명상을 또 할 겁니다.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거나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그 창경궁에서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첫 번째 코스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뭔가 마음을 쉬는 명상을 해요. 그건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방법은 이런 겁니다.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봐. 그냥 느끼라는 거죠.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하는 순간 벌써 마음을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끼고
느낌 있으면 그냥 느끼고,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 올라오면은 자연현상으로 가야 돼요. 그냥 올라오는 거는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아주 좋아요. 누가 막 마음을 지르고 막 하면은 그냥 감정이 올라오고 이러면은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면 그냥 듣는 거죠. 막 승을 내고 달려들더라도 그냥 볼 뿐이에요. 그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고 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 마음을 쉬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쉬면 몸도 같이 쉬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시야가 확 넓어져가지고 이 부분만 보이더니 전체 다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상호의존 관계가 드러나요. 소리 같은 거 들려도 옛날에는 소리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소리 그냥 지나가요.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을 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극기 명상하고 이 마음 쉬는 이 두 가지 명상을 옛날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같이 동참해서 그러면서 직접 이제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중간에 감정이라든 생각이 막 올라오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걸 막 누르고 안 누르고 그럼 누르고 잘라버리고 이러면은 그걸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확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오면 이거 자연현상이다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주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방법은 일상생활에도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피로가 풀린다. 멋지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네, 그 외에는 뭐 많이 있지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보도 자료에는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한 20시간 이상 걷는 사람의 경우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40% 낮아지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70대 골다공증 발생 가능성을 30% 이상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는데 명상까지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충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 하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게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손가락에 두고 정수리 둘 수 있는 명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집에서 연습을 하면 그때 한가을 걷다 그게 이제 걷기 명상할 때 걸으면서 바로 둘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그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 눈을 감습니다. 가슴에 하얀 연꽃봉을 쭉 솟아서 정수리 활짝 핀 후 상상하십시오. 이 방법은 상행기, 상행하는 기운하고 그 다음에 정수리의 생명 유지의 기운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연꽃이 한 10여 cm쯤 자라면 그 위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고사리에 앉아있다 상상하십시오. 미소를 띠고,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 쭉 부어주는 걸 상상하십시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분은 그냥 샤워기를 상상해서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자, 꼬리가 계속 물을 부어줍니다. 자, 물을 한번 좀 부어주십시오. 자, 의식을 발가락에 둡니다. 발가락에 두고 자, 계속 감누스를 물을 부어줍니다. 샤워하듯이. 기운을 밑으로 당기면 안 됩니다. 몸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단지 의식을 발가락에만 두고 물을 부어주면 지가 알아서 기운이 흘러갑니다. 자, 이번에는 의식을 손가락에 둡니다. 손가락에 두고 계속 감누스를 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의식을 정수리에 둡니다. 정수리에 두고 그냥 감누스를 부어주십시오. 자, 이제는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세 군데 동시에 의식을 두고 감누스를 부어줍니다. 안 되시는 분은 발가락과 손가락 두 군데 두시고 되면 세 군데 두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방법은 어떻다고는 아셨죠? 딱 한 5분 정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식을 발가락이 처음에 두고 물을 붓고 두 번째는 손가락, 세 번째는 정수리, 네 번째는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동시에 물을 쭉 부어주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지금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좀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굉장히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물을 부어주면 돼요. 한 2, 3분만 부어주면 피로가 싹 가시집니다. 그리고 몸에 굉장히 활기가 되는 거죠. 제 목소리 좀 좋아졌죠? 바로 이렇게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극기 명상할 때도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 두고 쭉 걸어가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건 이제 자비 감노수관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린 방법은 이 자비 감노수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이 자비 감노수관을 수행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만들어서 이걸 아주 시행하면 빠르게 단말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도 달라쿠살라에 한 1년 살면서 어느 날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법문하시니까
참석을 좀 하십시오 이러길래 아니 그 통역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가서 앉아서 뭐 하겠느냐 제가 그래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래도 그 밑에 공부하는 학생들 스님들이 올라와 또 이야기하길래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 이틀째 하지 못해서 제가 갔습니다. 이틀째 이제 참석해서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을 들었어요. 그때 박은정 선생이 통역을 맡고 있었을 때입니다. 통역해준다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간시행보살님의 비밀수행법을 얘기해줘요. 밀교수행이에요. 그게 뭔가 여기 감로수예요. 물을 부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장안했다 생각했는데 티베트 논수에 벌써 이 수행법이 있었던 겁니다. 얘기하면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티베트에서 그 묵문간에서 수행을 좀 하시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수행을 하셨는데 감로수관을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티베트 수행에 그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방법은 요 가슴에서 올라와서 용구절 피우고 간신보살에 물을 부어주는 이런 방법은 물론 그 논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물을 부주기만 간신보살에 물을 부어준다고 이렇게 했지만 왜 하필 용꽃이 가슴에서 올라오느냐. 하얀 용꽃은 하얀색은 자비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꽃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길을 열어주는 거죠. 상행기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러는 거는 고대 집중력을 갖다 줘요. 그 다음 간신보살, 간자재보살이 관신보살인데 간신보살이 떠올리는 것도 외부에서 온 게 아니고 나의 본성 중에서 지혜와 자비라는 본성이 있어요. 나의 본성의 형상으로서 간신보살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딴 데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갖다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혜와 자비가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물이라 하는 것은 결국 맑고 투명한 물은 감로수인데 이런 불사의 약을 얘기해요. 상징적인 것이죠. 결국 그 물이라 하는 건 자기 마음을 얘기합니다. 물이 흘러서 몸에 접촉될 때 이것이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물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물이 어떻게 많이 흐르고 어떻게 잘 흐르지 않는가 잘 지켜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변화를 봐야 돼요. 몸이 변화를 보다 어느 순간 자기 감정과 생각이 캐치가 되면 감정과 생각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무상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괴로움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물은 더러움을 씻어내기 때문에 정화의 한 방편이기도 한데 티베트 어느 논수는 자기가 지었던 죄업을 참회하기 위해서 감로수 물을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혹시 자기가 참회를 하고 싶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물 색깔이 또 있습니다. 물 색깔이 있는데 맑고 투명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게 좋고 중간에 어느 스님은 황금빛으로 바뀌는 분도 있지만 어떤 수행자는 물이 아주 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탁하다 점점 물이 맑아지면 정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72페이지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긍정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자, 긍정 언어 사용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긍정 언어에는 여기 몇 가지가 있느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예. 용서. 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말이죠. 사랑합니다 하는 거는 요 사랑이 하고 가면 있는 거죠. 요거는 사랑자의 속성. 미안합니다 하는 거는 연민입니다. 연민 피자죠. 고맙습니다 하는 건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힘이나. 용서합니다 하는 거는 평정입니다. 평정, 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 히, 사가 요 단어에 그대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잘 못해요. 남을 사랑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냐면은 상대의 약점을 잡고 상대를 공격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이경전에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파사이 왕이 자기 부인한테 얘기해요.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실망한 거죠. 이 세상에 누구 가장 사랑하냐? 당신은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실망을 해가지고 기원정사로 말 타고 와가지고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실망했습니다. 낙담이 됩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딱 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왕비 말이 맞다.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시도 내용이 그 얘기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자비선수 내용이 그 얘기죠.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수행이에요. 자비시사에서 나오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긍정 언어 사용하기예요. 여기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뭘까? 언어예요. 언어가 아주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언어에. 왜 그럴까 하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정보는 명은 종자가 된다. 명칭과 은소를 이루어진 씨앗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 무의식을 점령한 것도 언어 문자예요. 우리 마음을 점령한 것이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언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것을 연구를 했는가 하면 심장 발병률이 높은 사람들 두 그룹을 나눴어요. A그룹과 B그룹 나눴는데 A그룹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 듣지 못한 A그룹, B그룹의 남편들은 그래도 한 번 정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을 들었던 그룹이에요. 이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말을 한마디로 들었던 남편들은 심장 발병률이 훨씬 낮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마디로 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빈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 집에 가 부인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하면서 한 번은 해주세요. 경제적 이익이 옵니다. 병원에
안 갈 가능성이 많고 약을 안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싫어도 돼요. 사랑한다는 거 싫어도 돼요. 괜히 그러는 그거 거. 잘 모르는구나. 수- 싫어, 부끄러워요. 근데 싫어하지. 부끄러워. 손가락이 오그라드니까 싫어하지. 괜히 좋으면서 그들은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지. 그럼. 네, 참. 그 이치를 잘 몰라. 그래서 잘 안 해줍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사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다, 용서합니다. 제가 어디서 쓰느냐면 다실이라든지 자기 그 좋아하는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초대를 하는 거죠.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를 해가 그 사람이 차를 대접하든 물을 부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초대자가 누구냐 하면은 결국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대자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자타 교환해가지고 초대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게끔 하는 거. 그 다음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힘을 키워야 돼요. 자, 미안합니다 하는 말은 왜 연민을 얘기하는가? 내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건 바로 연민심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내가 힘이 못 내가지고 그 사람을 구제를 해주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해주지, 그분을 위해서. 당신은 내가 힘자는데 당신을 내가 구제할 수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게, 축원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럴 때 미안합니다는 말 넣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요? 그 다음 그렇게 하고요. 누구나 다 평등한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일찍 도와줬으면 좋을 뻔했지만 일찍이 사고가 나기 전에 내가 말을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맙습니다 하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당신 나를 도와주고 내가 당신을 돕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고맙다는 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용서합니다 하는 것은 평정인데 사람이 늘 들뜨고 평정 상태가 안 되는 게 왜 그럴까? 뒤에 뭐가 있어 그래요. 과거에 뭐가 있다 이래요. 그래 여러분도 평소에도 뭔가 알지도 못한 뭐가 불안하고 뭔가 들떠있고 뭐가 손에 잘 안 잡힌다 이러면 얼른 과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그러면 혹시 내가 누구에게 데미지를 줬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초대해야 돼요. 초대해가지고 당신을 용서하니 당신 나를 감정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래야 돼요. 초대해가지고 차를 대접하든 물을 부어주든 그러면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심리를 푸는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마음의 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옥상에 탁 뛰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래가 자살해버리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우울증이라 하는데 우울증은 과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런 자기가 혹시 데미지를 주거나 데미지를 받거나 뭐 상처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초대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평정이 옵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긍정적인 용어가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이제 3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7번째 줄 보면 자아무량심제 있죠. 자아무량심은
사랑이나 활력 없는 마음은 모든 존재는 상호 우존하게 분리된 것이 없고 무상함으로 소유할 것이 없다는 이치를 이해한 마음으로 초청자에게 사랑한다 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탐욕과 분노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증상시킵니다. 비무량심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뜻을 이해한 한 마음으로 초청자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평등한데 불평등에 의한 괴로운 상태에 빠진 일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미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미안한 마음을 일으켜 슬픔과 아픔을 없애주고 배려합니다. 자기와 남을 해치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는 연민심을 키웁니다. 자, 희무량심은 무아를 이해한 기쁜 마음으로 초청자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고마운 마음을 일으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쁨을 주어 우울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희와 기쁨과 상응하는 무아의 지혜가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슐리심을 일으킵니다. 사무량심 모동의 공함으로 나 또한 내 것이라는 마음의 자성을 버림없어 마음 본성이 본래 청정하여 생밀이 없음을 알고 편의의 뜻을 이해한 마음으로 초청자에게 용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일으켜 나와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래야 남을 생사에 벗어나게 도와주고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위없는 깨달음을 영원하고 행하는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타 교환하기에 대한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산티데바의 이 브레헴론에서 이 자타 교환 명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아주 좋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더 사랑스러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반면에 반대로 상대방을 밀어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타 교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 초청자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초청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싹 자리를 바꾸는 거죠. 자리를 바꾸면은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감정을 낼 수가 없다는데 비롯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초청자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초청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하는 게 자타 교환의 방법이에요. 자, 그거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도 사랑스럽고 기존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이사에 하려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타인을 자기로 삼고 자기를 타인으로 삼는 자타 교환을 통해 타인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기존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타 교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노수를 서로 교환해 부어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청한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의 머리에 감노수를 부어줍니다. 다음은 입장을 바꾸어서 초청받은 사람이 초청한 사람 머리에 감노수를 부어줍니다. 두 번째는 초청받은 사람이 나라는 주인이 되고 초청한 나는 손님이라는 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나죠. 이와 같이 자타를 교환하여 감노수를 부어줍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 자기 이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량한 마음을 개발합니다. 이 티베트에는 어떤 수행이 있는가 하면요. 자비심 아주 이렇게 정량시키는 수행이 있는데, 이름이 무슨 뚱인데, 그런 수행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앉아가지고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의 가슴에 새카만 타들어간 그 새카만 것을 자기 가져와요. 가져와 자기 몸속에 탁 집어여가 정화를 시키는 명상이 있어요. 티베트에서. 그러니까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변에 아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냥 불특정 다수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있으면 그 사람을 떠올려가지고 검고 시커먼 마음을 자기 마음에 넣어가지고 몸에 넣어가지고 정화를 시키죠. 이런 명상법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비심이 아주 풍부해지면은 우리 두뇌가 바뀌어버려요.
내 지도가 바뀌었어. 그 진여시인이라고 보살님 이제 연세가 많으셔 안 나오시는데 이번 늘 초통을 알았어. 초통을 알아가 미국 가서도 이 치료가 안 되고 이러다가 이제 저게 동산반자 불교대학에서 명상 강의, 자비수강 강의를 할 때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더니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제가 이 두뇌 내 지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볼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미장원에 갔더니만 머리를 하고 갔는데 할머니 이 볼상이 바뀌었습니다. 요 축두열 있잖아요. 요 부분이 빨리 나. 옛날에 다치고서 없었는데 요 부분이 빨리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 이 수행을 한다니 자비심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부산에 한 분이 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마찬가지. 생긴 모습은 일본의 사무라이 같이 생겼어요. 여자인데 날카로워요. 그런데 자비수만 명상을 하더니만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막 놀다가 어느 날 탁 던졌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그 교실이 걸려 있는 데다 탁 맞았는가. 그것이 떨어지면서 선생님 머리 위로 떨어진 거죠. 이 선생님 원래는 머리를 탁 피해서 머리 안 맞았지만 옛날 같은 선발의 성격이 나와가지고 그냥 초등학생이니까 야단을 치고 종아리를 때렸을 거라 자기 얘기해요. 근데 이 수행하고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피하고 떨어져도 웃으면서 장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이러고 그렇게.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어버린 거죠. 얘기하죠. 그게 자비심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이 자비선사의 한때 보면은 막 신도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A가 와가지고 B는 나쁜 년이 쫓아내라고 그러고 B쪽으로 가지고 A는 나쁜 년이 쫓아내라고 그러고 그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수행하면 다 괜찮아진다고. 그러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지만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자비선사는 자비심이 없어서 자비선사로 된 거예요. 얘기하죠. 얼마나 자비심이 없으면 그랬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때는 신도회장이 그냥 우리 만날 때도 우리 웃으면서 만납시다 그러고 그렇게 스마일 운동까지 했다니까 하도 싸워가지고 그래 하지 맙시다. 다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조용하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자비라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치유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명상은 좋은 일이에요. 제가 그 옛날 얘기를 하나 하면 송강사 살 때 이 학인생들 점점 걸어나가는 1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98년도에 1998년도에 돼가지고 고민이 딱 되는 거예요. 학인생들이 날마다 공사를 해요. 법당에서 공사가 붙어가지고 아무기 스님은 이래 잘못해서 참여하시오. 또 아무기 스님 이래 했으니까 또 가서 법당에서 108배 참여를 하시오. 이런 식이야. 그럼 공사하다가 공부는 언제 하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100년 대신이 넘어가면은 윗반사 아랫반을 그렇게 잡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잘못을 지적하니까 많이 생각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수행시켜. 그래가지고는 이제 학인선을 모아놓고 수행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냥 하면은 수행에 대해서 어렵고 하니까 차잔을 하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차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어요. 차를 매결해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게 차 명상이 시초가 됐습니다. 그게 98년도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입을 끝나고 나면 앉아서 30분 명상.
또 강경 끝나고 난 뒤에 20분 명상. 이렇게 명상을 시키는 거죠, 날마다. 그 날마다 기본적으로 명상하는 것이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하죠. 그럴 때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 공사가 점점 줄어들고 공사가 없어져요. 왜? 얼마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남 지적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남을 지적을 한다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을 안 보기 때문에 남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내면을 보는 사람들은 남 지적 안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상강례는 어떻게 하느냐? 상강례 시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조회하듯이 상강례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이제 법당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또 벌컥 열고 나왔다. 이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윗반이 아랫반을 불러가지고 스님이 그렇게 벌컥 함부로 열고 하니까 참여하시오. 이렇게 할 건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을 열 때는 딱 잡을 때는 잡는다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땡기면 땡긴다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예, 그래서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팍 밀어게 하지 말고 잡아서 천천히 밀고 민다고 알아차리고 내려갈 때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면서 신을 신고 걸어갈 때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면 거기 가야 된다. 그 다음 들컥 밀고 이런 게 없었어요. 가축반 스님들이 세속 서비스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발걸음 끓는 소리가 막 나죠. 그럼 알아차리면 하면 어디 될까? 그런 소리가 없는 거죠. 밥그릇 소리가 적어집니다. 알아차리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평정이 됐던 겁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 덕분에 참 명상이 등장했고 명상이 좋다 하는 게 마음을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가 소위 여기는 명상센터인데 그죠? 소리가 나는 거는 수행이 안 됐다는 얘기고 여기 자비선 명상센터 이름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날마다 해도 오늘 가르쳐주는데 날마다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얘기하자면 이 자비선사도 벌써 한 3년, 한 5년은 가더라고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러다 그 사람들은 안 나와요. 얘기하자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런가 봐요. 그럼 이쪽 편 들어주도 저쪽 편은 편 들어줘야 되는데 저 편을 안 들어주니까. 그럼 명상하면 괜찮진다 하니까 지금뚱에서 그 사람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명상하는 사람만 나와요. 자, 이제 결국 명상하자는 얘기입니다. 자타 교환 얘기를 이제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벳 고승인데 이 스님은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탁 하는데 각중에 법상에서 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대중도가 제자들의 의아해 계시면 아니 스님 왜 저기 법상에 법문하고 떨어졌지? 이 스님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법상에 올라가서 이제 옷을 이렇게 착 걷어 올린 거죠. 가사를 착 걷어 올리니까 이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갈비뼈에 뭐가 맞아갔어. 알고 보니까 이 스님 법문하고 있을 때 저 밖에 개가 뭐 짖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화가 나가 돌멩이를 그 개에게 탁 던졌는데 개가 이게 맞아 깽 하는 순간 이 스님도 같이 떨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스님은 그 개하고 한 몸이었던 거죠. 동체 대비라고 해요. 대신 맞아준 거죠. 돌멩이를. 그래 이건 대단한 자비심이에요. 얘기하자. 이보다 더 대단한 자비심은 다음 시간에 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질문 있습니까? 없죠? 10분 휴식.